이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서진만 회장 앞에 10살짜리 꼬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손이 비서실장을 가리켰죠. 우리 엄마는 잘못 없어요. 이 아저씨의 바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지훈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재능. 한 번 본 바둑은 절대 잊지 않고 스무스 앞을 내다보는 천재 아이였던 거예요. 그 순간 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다. 바둑에서 이기면 네 말을 믿어주마. 하지만 틀리면 네 엄마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거다. 50억 횡령 누명을 쓴 엄마. 그 엄마를 구하기 위해 10살 소년이 시작한 목숨 건 한판. 과연 이 대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7시 신명그룹 사옥 28층 회계부 사무실은 이미 불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정규직들은 진작 퇴근한 후였죠. 책상마다 모니터가 꺼진 채 나란히 서 있었고 누군가 마시다 만 커피잔에서는 김이 식은 지 오래였어요. 그 텅 빈 사무실 구석, 파쇄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었죠. 38, 계약직 서무.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였습니다. 선영의 손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씩 파쇄기에 밀어 넣을 때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텅 빈 사무실을 채웠죠. 선영의 검은 단화는 앞코가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한쪽 굽은 비뚤어져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새 신발을 사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돈이면 아들 학용품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늘 그랬어요. 자기 것은 나중이었고 아들 것이 먼저였죠.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파쇄기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올해 10살.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나 배 안 고프니까 천천히 와도 돼. 사랑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선영은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배 안 고프다고요. 거짓말인 거 알아요. 저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는 아이. 지금쯤 원룸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겠죠.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안일과 회사에서의 온갖 자비리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엄마. 좋은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엄마. 선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다시 파쇄기 전원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선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 구도준이었어요. 42. 이 회사에서 회장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 도준은 매일 회장과 대국을 나눴어요. 바둑계에서도 아마 고수로 통하는 인물이었죠. 깔끔하게 다린 수트, 금태 안경. 그 안경 너머 눈빛은 늘 서늘했습니다. 도준은 선영 쪽으로 걸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선영 씨, 이것도 보안 문서니까 깨끗하게 파쇄해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도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선영은 그에게 화분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도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도준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구두로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일부러인지 무심코인지 선영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은 그냥 투명 인간이니까요. 도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선영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씩 주워 담았습니다. 구둣발 자국이 찍힌 종이를 손으로 털어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으니까요. 종이들은 바둑 기보였습니다. 검은 점과 흰 점이 격자 위에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구도준 실장이 회장과 바둑을 둔 뒤 복귀한 기록이었죠. 선영은 이 종이들을 보면 늘 아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는 바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고수였죠. 프로는 아니었지만 누구와 둬도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3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바둑돌을 쥐어줬어요. 아이가 알아듣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아버지가 놓으면 아들이 따라 놓고 아들이 놓으면 아버지가 웃었죠. 그게 둘만의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지훈이에게 남은 건 아버지의 희미한 기억과 낡은 바둑판뿐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훈이의 바둑 실력이 자꾸 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처럼요. 한 번 본 기보는 통째로 외웠고 수십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바둑을 몰랐지만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학원을 보내줄 형편은 안 됐어요. 학원비는커녕 기보집 한 권 사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죠. 서 회장이 바둑을 좋아해서 매일 기보가 쏟아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준 실장이 파쇄하라고 던지는 종이들. 선영은 그때부터 몇 장씩 몰래 챙기기 시작했어요. 앞면에는 기보가 있었고 뒷면은 깨끗했습니다. 지훈이는 앞면으로 기보를 공부하고 뒷면에 바둑 문제를 풀었어요. 누군가에겐 파쇄할 쓰레기였지만 지훈이에겐 유일한 교과서였습니다. 오늘도 선영은 기보 몇 장을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나머지는 파쇄기에 넣고 전원을 눌렀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우리 지훈이.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문을 열자 지훈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지난번에 가져다 준 기보를 펼쳐놓고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후다닥 달려와서 선영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늘도 가져왔어? 선영은 피곤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가방에서 기보를 꺼내줬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 주려고 챙겨왔지. 와 진짜? 고마워 엄마. 지훈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책상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곤이 밀려왔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 얼굴을 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씻고 올게. 밥은 먹었고? 응. 라면 끓여 먹었어. 선영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는 책상 위에 오늘 받은 기보들을 쭉 펼쳤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어요. 앞면 기보를 훑어보고 뒷면에 문제를 풀 생각이었죠. 기보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흙과 백이 번갈아 놓인 수순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초반 포석, 중반 전투, 끝내기. 두는 사람이 상당한 실력자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정석을 정확히 알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평소와 달리 기보 구석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바둑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돌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는 두면 손해인 자리였습니다. 실력자라면 절대 여기 안 둬요. 초보도 안 두는 곳이었죠. 뭐야 이거.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기보를 펼쳐봤어요. 똑같았습니다. 또 같은 구역에 이상한 돌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기보도 네 번째 기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는 기보들을 나란히 놓고 그 이상한 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해. 왜 자꾸 여기다 두는 거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난기 없이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바둑이 아닌데. 바둑을 두려고 놓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로 거기 찍어 놓은 거였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누가 몰래 낙서를 해둔 것처럼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지훈이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걸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대체 뭘 숨기려고 이러는 걸까? 10살 소년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며칠 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탕비실 커피 머신을 닫고 회의실 책상을 정리하고 복사기 용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데 오늘따라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이 탕비실에서 나오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저 사람이래. 뭐? 진짜? 설마.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계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감사팀 직원 4명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선영의 자리로 향했어요. 박선영 씨 맞으시죠? 선영은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선영은 감사실로 끌려갔어요. 좁은 회의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구도준 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선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박선영 씨. 구도준 실장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전 정말 무슨 일인지. 구도준 실장이 서류 뭉치를 탁 집어 선영 앞에 내던졌어요. 어제 오후 2시 회사 비자금 50억이 해외 유령 계좌로 송금됐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50억이요? 그런데 말이죠. 구도준 실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전산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접속 아이디, 접속 시간, 결제 승인 내역. 그리고 선영의 이름. 당신 아이디로 접속해서 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더군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어제 오후 2시에 우체국에 있었어요. 실장님 심부름으로 등기 보내러 갔잖아요. 구도준 실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선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 표정이. 심부름? 내가 언제 우체국 가라고 했죠?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분명히 어제 오전에 실장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구도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산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당신 아이디로 접속했고 내 보안카드 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됐어요. 그 보안카드 어제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가 선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소하면서 훔쳤어요? 내 책상 위에 있던 거. 선영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도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팀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우선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요. 오늘 퇴근 전까지 이 사람 짐 정리해서 내보내요. 선영의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발? 50억? 내가? 감사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엔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계약직은 믿는 게 아니었어. 애 키우기 힘들다더니 결국 사고를 치네. 50억을 어디다 썼대? 선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억?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전산 기록, 자기 아이디, 구도준 실장의 보안카드 번호.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계약직 서무가 50억을 안 훔쳤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 다녀와라고 웃으며 손 흔들던 아이. 엄마가 경찰에 잡혀간다는 걸 알면 어떤 얼굴을 할까. 그 시각 원룸에서는 지훈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지훈이는 엄마가 퇴근하길 기다리며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신명그룹 50억 횡령 사건, 범인은 내부 계약직 직원으로 밝혀져. 지훈이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여자. 낯익은 코트, 낯익은 가방과 구두.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화면 속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붙잡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지훈이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뒷모습, 저 걸음걸이. 매일 밤 늦게 집에 돌아오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야? 우리 엄마 맞아?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건 엄마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닌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범인은 3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계약직 직원으로 비서실장의 보안카드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두 손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화면 너머로 엄마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10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원룸에 아이의 흐느낌만 가득 찼어요. 한참을 울던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책상 위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 엄마가 가져다 준 기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보. 바둑판 구석에 찍힌 8개의 점. 지훈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보를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밤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아저씨는 매번 여기다 두는 걸까? 지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훈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10살 소녀는 기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새로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던 엄마.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어요. 엄마 없는 집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물 따르는 소리, 지훈이 이불을 여며주는 손길, 자장가처럼 들리던 엄마의 숨소리. 그런 것들이 이 작은 원룸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무섭도록. 날이 밝았습니다. 지훈이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밤새 울어서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가져다 준 기보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바둑판 구석에 찍힌 이상한 점들. 그날 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지훈이는 기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해.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야. 지훈이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경찰서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버스 노선도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정류장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겨우 도착했죠.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10살짜리 꼬마가 혼자 들어오니까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꼬마야, 무슨 일이야? 길 잃었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기보를 꺼냈어요. 저기요. 우리 엄마가 어제 여기 잡혀왔어요. 경찰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누군데? 박선영이요. 50억 횡령 사건이요. 근데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 사건. 꼬마야, 미안한데 증거가 다 있어서. 아니에요. 이것 좀 봐주세요. 지훈이가 기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바둑 기보인데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여기 이 점들 보이세요? 바둑 두는 사람이면 절대 여기다 안 둬요. 근데 이 아저씨는 매번 여기다 뒀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경찰관이 기보를 받아들고 힐끗 쳐다봤습니다. 검은 점, 흰 점이 빼곡하게 찍힌 종이. 경찰관 눈에는 그냥 알 수 없는 무늬일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바둑? 네. 이게 증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꼬마야. 이건 그냥 바둑종이잖아. 이게 무슨 증거가 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저 바둑 잘 알아요. 이건 보통 바둑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꼬마야. 엄마 걱정되는 거 알아. 근데 이건 증거가 안 돼. 전산 기록이 다 있거든. 엄마 아이디로 접속했고 돈이 빠져나갔어. 그게 진짜 증거야. 아니라고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꼬마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집에 어른 없어? 어른하고 같이 다시 와. 어른 없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우리 집에 나밖에 없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지훈이는 경찰서에서 밀려나듯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아무도 안 봐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엄마 회사였어요. 버스를 또 갈아타고 한참을 헤맨 끝에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28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꼬마.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했어요. 박선영이요. 직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그 횡령범? 횡령범 아니에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분한테 이거 좀 보여드리면 알 거예요. 지훈이가 기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뭐야 그게. 꼬마,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나가. 싫어요. 저 진짜 할 말 있어요. 경비 아저씨.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이거 뭐야? 횡령범 애래요. 내보내주세요. 경비원이 지훈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꼬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싫어요. 나요. 지훈이가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어른 2명 힘을 10살짜리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질질 끌려서 로비 밖으로 내쳐졌어요.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경비원이 쏘아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지훈이는 손에 든 기보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지고 손때가 묻은 종이. 경찰도 안 봐줬고 회사 사람들도 안 봐줬어요. 그때였습니다. 빌딩 정문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왔어요. 천천히 움직이던 차가 지훈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깔끔하게 다린 바지, 수트, 금태 안경.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구도준 실장이었어요. 지훈이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것 같았죠. 구도준 실장이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이 손에 들린 기보에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넌 뭐야? 구도준 실장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요? 박선영 아들이에요. 구도준 실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 사람 아들이구나.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돈 훔친 거 아니에요. 구도준 실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지훈이의 작은 몸을 덮었어요. 허리를 숙여 지훈이 눈높이에 맞추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꼬마야.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조용히 집에 가 있어. 알겠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엄마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지훈이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구도준 실장이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지훈이 손에 들린 기보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 그냥 쓰레기야. 버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지훈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저 아저씨 눈빛이,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손에 든 기보를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라고요? 아저씨가 기보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린 거 난 봤어. 지훈이는 기보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10살 소년이 중얼거렸어요. 절대로. 엄마가 잡혀간 지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낮에 학교에 가면 횡령범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밤에 집에 오면 텅 빈 원룸에 혼자 있어 무서운 생각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 데서 자는 건 아닐까? 지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던 엄마.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뒷모습. 지훈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스탠드를 켜니까 작은 원룸이 노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가져다 준 기보들을 전부 꺼냈어요.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것, 가방 안에 넣어둔 것, 책 사이에 끼워둔 것까지 다 모았습니다. 3년치가 넘는 양이었어요. 100장도 넘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기보들을 책상 위에 쭉 펼쳐 놓았어요. 흙과 백이 번갈아 찍힌 바둑판들. 지훈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기보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잖아요. 쓰레기라면서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 안에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이가 멈칫했습니다. 예전 기보들은 멀쩡했어요.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초반 포석, 중반 전투, 끝내기까지 정석대로 두고 흐름에 맞게 두고 실력자다운 바둑이었어요. 이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보들이 달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엄마가 가장 최근에 가져온 기보들. 거기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둑판 구석에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돌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구석에 이상한 돌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둑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거기다 일부러 표시를 해둔 것처럼. 일부러 그런 거야. 지훈이가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멀쩡하게 두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그것도 딱 최근 며칠 사이에만.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훈이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빈 종이에 그 이상한 돌들의 위치만 따로 옮겨 그렸어요. 바둑판 전체가 아니라 그 구석 부분만요. 어디에 돌이 찍혀 있는지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여기. 지훈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둑판 왼쪽 아래 구석이었습니다. 가로 3줄, 세로 3줄. 딱 9칸짜리 정사각형 안에서만 돌이 찍혀 있었어요. 바둑판의 다른 곳에는 이런 이상한 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9칸 안에서만. 잠깐. 지훈이가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9칸. 가로 3, 세로 3.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전화기? 지훈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화기 숫자판이었어요. 1부터 9까지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로 배열된 번호판. 그 모양이랑 비슷했습니다. 왼쪽 위가 1 가운데 위가 2, 오른쪽 위가 3. 이런 식으로 배열된 숫자판. 지훈이는 다시 기보를 들여다봤어요. 이상한 돌들이 찍힌 위치를 9칸 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 이 9칸을 전화기 숫자판처럼 본다면 각각의 돌은 1부터 9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기보에서는 어디에 찍혀 있지? 여기. 그러면 몇 번이지? 두 번째 기보에서는 여기. 이건 몇 번이고. 지훈이는 그렇게 하나씩 체크했어요. 돌의 위치를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이상한 돌들의 개수를 모두 세어봤어요. 8개였습니다. 8개의 돌, 8개의 위치, 8자리 숫자. 지훈이는 그 숫자들을 종이에 나란히 적었어요. 8자리.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지? 지훈이가 중얼거렸어요.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바둑을 두면서 뭔가를 몰래 적어 놓은 거라는 것. 서 회장님 앞에서 바둑을 두면서 아무도 모르게 숫자를 기록한 거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바둑을 두면서 왜 굳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했지? 지훈이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엄마 아이디로 접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다고요. 그래서 50억이 빠져나갔다고. 비서실장.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저씨가 비서실장이에요. 회사 앞에서 만난 그 아저씨. 차에서 내려서 쓰레기니까 버리라고 했던 그 아저씨.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던 그 아저씨. 지훈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멀쩡하던 기보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을까? 왜 하필 최근 며칠 사이에만 이런 점들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딱 그 시기에 엄마가 범인으로 몰렸을까? 시간이 맞아요. 딱 맞아요. 기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때, 엄마가 범인으로 몰린 때, 50억이 빠져나간 때, 전부 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랑 관계 있는 거 아냐?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10살짜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숫자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것. 엄마를 범인으로 만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건 확실했습니다. 지훈이는 기보를 꽉 움켜쥐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내야 해.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해. 하지만 누구한테요? 경찰은 이 종이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둑종이잖아. 이게 무슨 증거가 돼? 그렇게 말하고 안 들어줬어요. 회사 사람들도 안 봐줬습니다. 횡령범 아들이라면서 경비원한테 끌려 나왔어요. 그 아저씨는요? 그 아저씨는 협박까지 했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엄마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들어줘. 10살짜리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으면서요. 지훈아, 우리 회장님은 바둑을 정말 좋아하셔. 진짜? 얼마나?
매일 두신데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분이야.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 회장님, 바둑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이 기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바둑을 모르는 경찰이나 회사 사람들은 못 봤지만 바둑을 아는 분이라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훈이는 엄마의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수첩이 있었어요. 엄마가 업무용으로 쓰던 작은 수첩. 지훈이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업무 메모, 전화번호, 일정. 빼곡하게 적힌 엄마 글씨를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수첩을 넘기다가 한 귀퉁이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창동. 엄마가 예전에 말했어요. 서 회장님 댁에 심부름으로 다녀온 적 있다고. 그때 적어둔 주소인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그 주소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경찰도 안 들어줬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안 들어줬어요. 그 아저씨는 협박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서 회장님, 그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무섭긴 했습니다. 평창동이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밤에 혼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갇혀 있어요. 지훈이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뭔가를 해야 했어요. 지훈이는 기보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연필도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수첩도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끈을 꽉 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꼭 구해줄게. 10살 소년이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조금만. 지훈이는 문을 열고 캄캄한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지훈이는 엄마 수첩에 적힌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걸었어요. 평창동.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찾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빽빽한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높은 담장과 큰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집들도 달랐습니다. 지훈이네 원룸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지막 버스에서 내렸을 때 지훈이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주소를 보고 또 봤어요.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지훈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철문이 보였죠. 지훈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철문 뒤로 보이는 건물은 집이라기보다 성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살던 원룸이랑은 비교도 안 됐어요. 마당만 해도 운동장보다 커 보였고 건물은 3층인데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서 회장님 댁이구나. 지훈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철문 옆에 인터폰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잠시 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저기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인터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꼬마가 회장님을 만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알아요. 근데 진짜 급해요. 저희 엄마가 누명을 썼거든요.
회장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 소리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저씨, 진짜예요. 제발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인터폰에서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야, 당장 안 사라지면 경찰 부른다. 철컥.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지훈이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못 열고 쫓겨나는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야. 지훈이는 철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경비 아저씨가 안 들어줘요. 말이 안 통한다면 지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이 안 통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려야 해. 지훈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철문 앞은 넓은 공터였어요. 아스팔트 바닥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가방을 열었어요. 필통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2년 전에 사준 낡은 필통. 그 안구석에 몽당 분필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는 길었는데 이제는 손에 쥐기도 힘들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분필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서거. 분필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았어요. 하얀 선이 그어졌습니다. 서거. 서거. 지훈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로로 한 줄, 또 한 줄. 세로로 한 줄, 또 한 줄. 19줄. 가로 19, 세로 19. 바둑판이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바둑판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손끝에서 선들이 뻗어나갔습니다. 정교하고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이. 경비원이 인터폰 모니터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니, 저 꼬마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렸어요. 바둑판을 다 그린 후에 돌의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바둑이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엄마가 가져다 준 기보들 중에서 특별한 걸 하나 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가져왔던 오래된 기보. 거기 적혀 있던 메모를 본 적이 있어요. 귀곡사 변형. 엄마는 그게 뭔지 몰랐겠지만 지훈이는 알았어요. 바둑을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전설적인 바둑 난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 서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다는 문제. 지훈이는 그 문제를 아스팔트 위에 그려나갔어요. 흑 하나, 백 하나.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분필가루로 하얘졌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돌을 찍었어요. 지훈이는 일어나서 자신이 그린 걸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바둑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언덕 아래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천천히 묵직하게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회장님 차다. 야, 저 꼬마 치워. 철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지훈이에게 달려왔어요. 아, 너 뭐야? 당장 비켜. 경비원이 지훈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익. 검은 승용차가 급하게 멈춰 섰어요. 바퀴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멈칫했어요. 승용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내렸어요.
70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서진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을 봤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하얀 선들,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바둑판, 그리고 그 위에 찍힌 돌들의 위치.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꼬마가 갑자기 와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회장은 경비원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그려진 바둑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국사 변형. 회장이 나직이 말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필 가루가 묻은 손을 툭툭 털며 회장 앞에 섰어요. 10살짜리 꼬마가 70 넘은 재벌 회장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바둑의 답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누명을 썼어요. 진짜 범인 따로 있어요.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경비원들도 운전기사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너, 이름이 뭐냐? 윤지훈이요. 박선영 아들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선영. 며칠 전 50억 횡령범으로 잡혀간 그 계약직 직원. 그 사람 아들이라고? 네. 우리 엄마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기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제발이요.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회장은 한참 동안 지훈이를 내려다봤어요. 분필 가루가 묻은 작은 손, 퉁퉁 부은 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안으로 들어와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회장님? 이 꼬마를요?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조였어요.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회장의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 회장의 저택안은 지훈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지나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에는 커다란 조명이 달려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네 원룸 전체보다 현관이 더 커 보였어요. 서 회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요. 지훈이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운동화 바닥에 묻은 흙이 대리석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문 앞에 섰어요. 서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였어요. 책장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천 권은 될 것 같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옆에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는 돌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두다 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재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책상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깔끔한 수트, 금태 안경. 구도준 실장이었어요.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서재엔 웬일이? 말을 하다가 구도준 실장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닿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꼬마는... 회장님, 이 애가 왜 여기 있습니까? 서 회장이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네가 먼저 말해보게. 이 아이를 아나? 구도준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알죠.
며칠 전에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운 애입니다. 박선영 아들이에요. 그 횡령범. 횡령범 아니에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아니라고요. 구도준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전산 기록도 있고 보안카드 사용 내역도 있어. 내 엄마가 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그런 거잖아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구도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거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기부 뭉치를 꺼냈어요. 아저씨가 바둑 두면서 뭔가를 적어놨어요. 바둑이랑 상관없는 이상한 점들. 3년 동안 멀쩡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을까요? 왜 하필 엄마가 잡혀간 때랑 똑같이 맞을까요? 서 회장이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냐? 지훈이는 서 회장에게 기보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봐주세요. 아저씨가 회장님이랑 바둑 두면서 이상한 데다 돌을 뒀어요. 바둑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자리예요. 실력자가 절대 두지 않을 곳에 자꾸 돌을 뒀어요. 서 회장이 기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저건 그냥 조용히 해.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구도준 실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서 회장이 기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이게 뭐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다가갔어요. 보이시죠? 저 구석이요. 바둑이랑 상관없는 자리에 돌이 찍혀 있어요. 예전 기보에는 없었어요. 최근 며칠 것만 이래요. 서 회장이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봤다고? 저 바둑 좀 둬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랑 저 아저씨랑 바둑 둬서 이기면 우리 엄마 누명 풀어주세요. 다시 조사해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도준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이 어린애 말을 들으시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됐네. 서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앉게. 네.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저더러 저 꼬마랑 바둑을 두라는 겁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앉으라고 했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구도준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바둑판 앞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애 장난에 놀아나 드리죠. 지훈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바둑판이 둘 사이에 놓였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담긴 통이 양쪽에 있었어요. 흙이 먼저야. 구도준 실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흙해. 지훈이가 돌통에 손을 넣었어요.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지훈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3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바둑돌을 쥐어주던 아빠.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아빠가 놓으면 지훈이가 따라 놓고 지훈이가 놓으면 아빠가 웃었죠. 엄마 얼굴도 떠올랐어요.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기보를 가방에서 꺼내주던 엄마. 피곤한 얼굴로 웃으면서 우리 지훈이 거라고 하던 엄마. 지훈이는 눈을 떴습니다. 탁! 첫 돌을 놓았어요. 구도준 실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을 놓은 자리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첫 수로 두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뭐야 이게. 구도준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저씨 바둑은 가짜예요. 구도준 실장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회장님이랑 바둑 두면서 일부러 져줬죠. 아저씨 실력이면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이긴 거예요. 회장님 기분 맞춰드리려고.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근데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저씨가 버린 종이들 있잖아요. 파쇄하라고 던진 기보들. 거기엔 아저씨 진짜 실력이 다 보여요. 훨씬 무서운 수들이 많았어요. 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지훈이가 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저씨는 회장님한테 거짓 바둑을 뒀어요. 근데 그 가짜 바둑 속에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지훈이가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탁! 기보 속에서 봤던 그 자리. 바둑 흐름과 상관없이 구도준 실장이 반복적으로 돌을 놓던 그 좌표. 지훈이는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았어요.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알아요. 지훈이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말고 엄마가 했다는 증거 없잖아요. 아저씨가 이 기보 구석에 적어둔 이상한 점들. 그게 뭔지 제가 다 밝혀낼 거예요. 지훈이는 돌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준 실장이 회장에게 일부러 져주던 그 습관적인 수들. 그걸 하나하나 막아냈어요. 짓밟듯이. 구도준 실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바둑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가져온 기보 뭉치를 번갈아 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재 안에는 바둑돌이 판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도준 실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처음에 비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신 셔츠 깃을 만지며 손등으로 땀을 닦았어요. 지훈이의 돌들이 이상한 곳에 놓이고 있었거든요. 정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둑책에 나오는 수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돌들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구도준 실장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30수째. 지훈이가 바둑판 구석 왼쪽 아래에 돌을 놓았어요. 탁! 구도준 실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랑 바둑 두면서 여기에 돌 놓으셨죠? 구도준 실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둑 아는 사람이면 절대 안 두는 자리예요. 여긴 집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사활에도 안 걸려요. 죽은 자리예요. 지훈이가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근데 왜 여기 두셨어요? 서 회장이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가져온 기보를 다시 펼쳤어요. 기보 위에도 같은 자리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준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구도준 실장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 애가 꾸며낸 겁니다. 기보를 조작한 거예요. 저런 어린애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조작이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기보는 회장님 서재에 있던 거예요. 아저씨가 직접 파쇄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던진 종이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조작해요? 구도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 회장이 기보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 장. 역시 같은 자리. 최근 며칠치 기보에만 그 점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은 멀쩡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3년 동안 가져온 기보 다 봤거든요. 아저씨 바둑 정말 잘 두세요. 근데 최근 며칠 것만 이상해요. 하필 엄마가 잡혀간 때랑 딱 맞아요. 구도준 실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애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앉아.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구도준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을 하나 더 집어들었어요. 아저씨, 탁! 또 그 구석에 돌을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이 돌 놓으면서 속으로 웃었죠? 구도준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앞에서 이런 짓 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죠. 회장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저씨한테 바둑은 회장님을 속이는 놀이터였던 거예요. 그렇죠? 닥쳐. 구도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바둑판 위로 뻗었어요. 돌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검은 돌, 흰 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흩어진 돌들 사이로 구도준 실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바둑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기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짚었던 그 자리를 회장도 짚어봤어요. 50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바둑을 둔 지 50년이 넘었어. 한 판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네. 회장이 구도준 실장을 내려다봤어요. 자네가 이 자리에 돌을 놓을 때마다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최선의 수를 안 두나? 나한테 일부러 져주는 건가? 하지만 자네는 나한테 져준 적이 없잖나? 구도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말을 들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내 앞에서 나를 비웃었던 거야? 내 눈앞에서 바둑판을 더럽히면서. 구도준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회장이 기보를 구도준 실장 앞에 던졌어요. 이게 오해냐? 이 점들이 오해냐? 기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구도준 실장의 무릎 앞에 떨어졌어요. 지훈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서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서랍을 열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감사팀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바로 내 서재로 와. 가져올 게 있네. 전화를 끊은 회장이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꼬마야.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점들이 뭔지 증명해야 해. 할 수 있겠나?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도준 실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흩어진 바둑돌 사이에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가슴에 품고 있던 기보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가 파쇄기에서 몰래 챙겨온 종이들. 구겨지고 먼지 묻은 그 종이들이 이제 엄마를 구할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감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든 직원들이 뒤따라왔어요. 서 회장이 지훈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말을 들어봐. 그리고 저 기보들 전부 확인해.
지훈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노트북 가방, 서류철, 휴대용 프린터까지 양손 가득 장비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만 회장의 한마디에 회사 전산망이 통째로 이 서재 안으로 옮겨온 것 같았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과 서류들이 한쪽으로 치워졌어요. 그 자리에 노트북 세 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전원이 켜지자 파란 불빛이 어두운 서재를 밝혔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업무 지시. 아까까지 고요하던 서재가 순식간에 긴박한 수사본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훈이는 책장 앞에 서 있었어요. 양복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10살짜리 아이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먼지 묻은 점퍼,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감사팀 직원 몇 명이 지훈이를 힐끗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뭔데? 횡령 사건 용의자 아들이래. 에이, 애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지훈이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손에 쥔 기보 뭉치를 더 꽉 잡았어요. 구겨지고 먼지 묻은 종이들. 엄마가 3년 동안 파쇄기에서 몰래 건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종이들만이 엄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서 회장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팔짱을 낀 채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주름 깊은 눈가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 시작해보거라. 낮은 목소리였지만 서재 안이 조용해질 만큼 무게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져 있던 기보 한 장을 집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숨겨둔 진짜 바둑이 뭔지요. 감사팀장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지훈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지. 지훈이의 손가락이 기보 왼쪽 아래 구석을 짚었습니다. 가로 3칸, 세로 3칸. 총 9개의 점이 모여있는 작은 구역이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숙여 기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점이 찍혀있네.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이에요. 점이 361개나 있어요. 엄청 넓죠? 지훈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근데 구도준 실장님은 여기만 썼어요. 딱 이 9칸만요. 지훈이가 그 구역을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짚었습니다. 감사팀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뒀다는 거야? 지훈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9칸이요. 전화기 숫자판이랑 똑같아요.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 키패드 그림이 떴어요. 123이 맨 위에 있고 4566이 그 밑에 있고 789가 맨 아래 있는 배열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기보 위 9칸을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어요. 이 전화기 숫자판 보면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둑판 이 구석도 똑같아요. 9칸이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아저씨는 이걸 숫자판처럼 쓴 거예요. 지훈이가 기보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8장의 기보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지훈이의 손가락이 첫 번째 기보 위의 점을 짚었어요.
첫 번째 기보에서 아저씨가 놓은 이상한 돌은 여기에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숙여 확인했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8이에요. 지훈이가 두 번째 기보를 가리켰어요. 두 번째는 여기. 2번이에요. 세 번째 기보. 손가락이 점을 짚었습니다. 1이에요. 네 번째. 9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훈이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나왔어요. 감사팀 직원 한 명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카를 들고 지훈이가 말하는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8개의 숫자가 화이트보드에 나란히 적혔습니다.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어요. 모두가 화이트보드에 적힌 8자리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감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가 옆에 있는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외 송금 계좌 2차 비밀번호 몇 자리지? 직원이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8자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어요. 정확히 8자리였습니다. 지훈이가 기보 한 장을 더 집어들었어요. 종이 위쪽 구석에 날짜가 연필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원이 빠져나간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거요. 지훈이가 그 기보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50억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아저씨는 뭐 하고 있었게요? 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회장님이랑 바둑 두고 있었어요. 회장님 바로 앞에서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저씨는 이 돌 놓으면서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50억을 빼돌리고 있는데 회장님은 내가 바둑 두는 줄로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서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 앞으로 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입력됐어요. 서재 안에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팀장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번호가 일치합니다. 서재 안이 술렁거렸어요. 어제 오후 2시 3분에 해외 송금 계좌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2차 비밀번호가 감사팀장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저 8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감사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접속 위치는 확인 중입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접속 위치는 비서실장실 내부망입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구도준 실장이었어요. 구도준 실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건 누구 눈에도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거짓말이야. 날카로운 외침이 서재를 찢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애가 조작한 거야. 꾸며낸 거라고. 구도준 실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책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기보를 찢어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음모야. 저 꼬마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도준 실장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어요.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손 놔. 구도준 실장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18년입니다. 18년을 함께 했잖습니까? 구도준 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회장님, 제발. 하지만 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도준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기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지고 흙먼지 묻은 낡은 종이였습니다. 구도준 실장이 파쇄하라고 바닥에 던졌던 것. 선영이 허리를 숙여 주어서 가방에 몰래 넣었던 것. 지훈이가 밤마다 들여다보며 공부했던 것. 서 회장의 손가락이 기보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종이. 파쇄기에 넣으라고 발로 밟으며 던졌던 종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연습장이었고 아이에게는 유일한 교과서였고 결국 자신을 심판할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 회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늙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바둑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믿었던 사람, 그 배신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서재 안에 구도준 실장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씨,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그 사람을 당장 데려오게. 감사팀장이 전화기를 들고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구도준 실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발버둥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린 정원 위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어요. 지훈이는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기보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엄마가 나올 수 있는 걸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회장님,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박선영 씨 건 무혐의로 즉시 석방 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네. 감사팀장이 구도준 실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넘겨. 횡령, 문서 위조, 무고.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구도준 실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데려가게. 보안 요원들이 구도준 실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가 끌려가면서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독이 서린 눈빛이었어요. 두고 봐, 이 꼬마야. 두고 보라고. 지훈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도준 실장의 발버둥 치는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이 고요해졌어요. 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주름 깊은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이리 와보거라. 지훈이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 회장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한참 들어야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 회장이 손을 뻗어 지훈이가 들고 있던 기보 뭉치를 받았어요. 구겨지고 먼지 묻은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가 모은 거냐? 네. 3년 동안요. 3년이라. 서 회장이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매일 밤 파쇄기 돌리면서 이걸 몰래 챙긴 거구나. 네. 저한테 주려고요. 서 회장이 기보를 내려다봤습니다. 늙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나한텐 쓰레기였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군가에겐 보물이었구나.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이 기보를 지훈이에게 돌려줬어요. 잘 간직해라. 이건 내 엄마의 마음이야. 지훈이가 기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서 회장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바둑을 가르쳤다고 했지. 네. 3살 때부터요. 언제 돌아가셨다고? 5살 때요.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2년밖에 못 배운 거네. 네. 근데 이 정도 실력이라. 서 회장이 지훈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구나. 지훈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가요.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 판 위에 다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뒀는지, 뭘 숨기려고 하는지 다 보인다고요. 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옳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50년 넘게 바둑을 뒀는데도 그걸 몰랐구나.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지금쯤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아니면 웃고 있을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몇 마디 주고받더니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선영 씨가 지금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차량으로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지훈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온다. 진짜 엄마가 온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텼어요. 서 회장이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려라. 엄마가 곧 도착할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졌어요. 지훈이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차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손에 쥔 기보가 땀에 젖었습니다.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종이들이 엄마를 살렸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내렸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
엄마였어요. 선영이 현관 앞에 서 있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아.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뛰어갔습니다. 현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선영이 지훈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무서웠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안 왔으면 어떡하나 했어. 진짜 무서웠어. 지훈이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꾹꾹 눌러왔던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선영이 지훈이의 어깨를 잡고 물러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 지훈이가 엄마 구했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종이들이요. 엄마가 가져온 종이들. 지훈이가 손에 쥔 기보 뭉치를 보여줬어요. 구겨지고 먼지 묻은 종이들.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숨긴 거. 선영이 기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파쇄기에서 몰래 챙겨온 것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처럼 느껴져서 창피하기도 했던 것들. 그게 아들을 살리고 자신을 살렸어요. 선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지훈이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지훈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며칠 만에 맡는 냄새였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 현관 위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앞에 서서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늙은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참 후 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올라오게.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할 얘기가 있네. 선영이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 회장이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앞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선영과 지훈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선영 씨. 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했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 사람이 자네한테 누명을 씌웠어. 내가 미쳐보지 못했네.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잘못이 맞아. 18년을 곁에 두고도 그 사람 마음을 몰랐으니. 서 회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네한테 사과하겠네.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해야 해. 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선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서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 계약직이었지? 네. 정규직으로 바꾸겠네. 선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도 하겠네. 충분히. 선영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 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네 같은 정직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다시 돌아와 주겠나?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지훈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 회장이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네.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서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바둑판을 가리켰어요. 아까 대국하다 만 바둑판이었습니다. 내 바둑을 봤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더구나. 10살짜리가 둘바둑이 아니었어. 서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나는 50년 넘게 바둑계를 후원해왔다. 수많은 프로 기사들을 만났어. 하지만 내 나이에 저런 눈을 가진 아이는 본 적이 없어.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내 재능을 이대로 썩히긴 아깝구나. 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스승을 붙여주마. 한국 최고의 바둑 스승을.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그래. 약속하마. 서 회장이 손을 뻗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정직하게 바둑만 두거라.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지훈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네. 약속할게요. 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긴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재 안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어요. 선영이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이도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거대한 경기장 앞에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세계 바둑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굵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결승전. 박지훈 대 천웨일인. 한국의 16살 소년과 중국의 32살 세계 랭킹 1위. 누가 봐도 무모한 대결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은 이미 만석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해설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결승전의 주인공 박지훈 초단입니다. 16살 5개월. 이 대회 역사상 최연소 결승 진출자입니다. 천웨일인 구단은 5년 연속 세계 챔피언이죠. 과연 신예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대국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6년 전 분필로 아스팔트에 바둑판을 그리던 10살짜리 소년. 그 아이가 이제 16살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같았어요. 차분하고 깊은 눈. 지훈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천웨일인이 앉아 있었어요.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이를 훑어봤습니다. 지훈이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 19줄, 세로 19줄, 361개의 점.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3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바둑돌을 쥐어주던 아버지. 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은 지훈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 판 위에 다 보인다. 지훈이가 돌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심판이 선언했어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탁! 지훈이가 첫 돌을 놓았습니다. 대국이 시작됐어요. 관중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둑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천웨일인이 응수했습니다. 날카로운 수였어요. 세계 1위다운 정확함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다음 돌을 놓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돌. 침착하게 하지만 빠르게 수가 이어졌습니다. 해설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지훈 초단 예상외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정석에서 벗어난 수인데요.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천웨일인 구단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바둑판 위에 돌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천웨일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여유롭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차분했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관중석 맨 앞줄. 선영이 앉아 있었어요. 6년 전 파쇄기 앞에서 허리 숙여 종이를 줍던 계약직 서무.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진만 회장 직속 비서실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바둑판을 향해 있었어요. 바둑은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두는 모습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집중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손, 당당한 어깨, 남편을 닮았어요.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옆자리에 서진만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 아이, 서 회장이 나직이 말했어요.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선영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길바닥에 분필로 바둑판을 그리던 아이였는데 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세계를 상대로 두고 있구나. 대국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해설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이건 대단합니다. 박지훈 초단이 천회일인 구단의 대마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16살 소년이 세계 챔피언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천회일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을 놓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5분이 흘렀어요. 천회일인이 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승부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 돌을 놓았습니다. 탁! 천회일인이 바둑판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졌습니다. 경기장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훈 승, 박지훈 초단이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16살 5개월, 역대 최연소 세계 챔피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기자들이 대국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회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회일인도 일어나 지훈이와 악수를 나눴어요. 대단하다. 천회일인이 말했어요. 패배했지만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이가 단상 위에 섰어요. 금빛 트로피가 손에 들려졌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카메라가 지훈이를 향해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박지훈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훈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바둑을 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6년 전에요. 저희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요. 지훈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바둑이 알려줬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요. 판 위에 다 드러난다고요. 지훈이가 관중석을 바라봤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남을 속이는 수는 결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지훈이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저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바둑을 두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경기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관중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서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어. 지훈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년 전 경찰서 앞에서 엄마를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네, 회장님.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지훈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서 회장이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갈 길이 멀다. 네. 알고 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6년 전 어둠 속에서 분필을 쥐고 바둑판을 그리던 소년. 그 소년이 이제 세계의 정상에 섰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바둑판 앞에 앉을 거예요. 정직하게 돌을 놓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요. 바둑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판 위에 다 보이니까요. 지훈이가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서 회장이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죠.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훈이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위해 홀로 싸웠습니다. 가진 거라곤 엄마가 파쇄기에서 몰래 챙겨온 낡은 종이 몇 장뿐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들이 엄마를 살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였던 것이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였던 거예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도 인생에서도요.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정직한 마음은 결국 빛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빛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훈이를 위한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나날이었습니다.